안녕하세요. 오태경 김정민입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또 한 살 먹었습니다. 우후. 나이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하죠.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가족 간에 행복하시고 그리고 바라는 모든 계획들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년에 연말 분위기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개발센터 축소한다고 하니까 내연자동차 안녕, 굿바이, 페어웰 이런 9시 뉴스에 보도도 하기도 하고 내연자동차의 종언을 고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일간지에서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란하시죠? 내연자동차의 급격한 패러다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된다? 근데 사실 전기차가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예요. 배터리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배터리 원자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는 처음에 C가로 표시를 했다가 지금은 가격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확정되면 공지를 한다.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는 롱레인지 최대 1000만원, 퍼포먼스나 기본 스탠다드 모델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 인상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배터리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큰 소리 쳤죠. 반값 전기차 만들겠다고. 이러다가 2배 전기차가 나올 판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올린 이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연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죠. 스페이스X, 솔라시티, 뉴럴링크, AI를 비롯한 테슬라봇, 스타링크 뭐 이런 미래 가치가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고 그래서 형성된 시총이 1200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 실적 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1200조나 되는 회사가 저렇게 주가가 막 널뛰고 막 10%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천당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기차가 태동기고 앞으로 방향은 분명한데 언제쯤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13년 전에 2008년도에 로드스터 테슬라에서 만들어냈을 때 배터리 가격이 지금의 11배였습니다. 1kWh당.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하로 13년 만에 낮춘 거죠. 그런데 이 속도가 지금 둔화되다 못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3원계 배터리. 요 소재가 다 오르고 있고요. 리튬도 뭐 광산에서 캐든 리튬 호수에서 증발시켜가지고 뭐 천일염 만들듯이 하던 이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도 6분화 인산 리튬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PEPP 분리막 이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라믹 코팅이 적용된 음극재 이것도 큰 가격으로 지금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큰 폭으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올린 업체들도 있고 아직 오르지 않은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원자재는 핵심 원자재인 배터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런 현상 때문에 혼란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발전이 조금 더 지지부진해져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점은 조금 더 지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력 수급도 문제죠. 친환경,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이 사실 말이 됩니까? 에너지를 내는데 오염물질을 내지 마라. 이건 마치 많이 먹고, 예. 아주 그냥 식생활 망성하게 하고, 화장실 가지 말고 방귀 끼지 마. 물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또 북미, 또 아시아의 앞선 그런 국가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앞장서서 그 기업들, ESG 경영하고, LCA하고, 여러 가지 노력. 정부 차원에서도 또 발전소라든지 생산 관련된 시설들, 예, 제재하고, 뭐 이런 긍정적인 노력들이 합쳐져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인류가 번영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급을 더 확대를 해야지만 전기차 보급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70kWh 배터리 그 한 대분도 4인 가족이 대략적으로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쓸 수 있는 전력인데 이걸 발전소단에서 화석연료 덜 때우고 원자력 발전소 거의 뭐 현재에서 유지하거나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풍력, 화력, 태양광 뭐 이런 친환경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인류는 뭐든지 필요에 따라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진 방향대로 뭔가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그 목표에 근접하게 성과를 낼 수만 있어도 더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협조하고 또 환영을 해야 되는 방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시설이라는 게 발전소도 그렇고 이걸 또 충전소를 개설하는 것도 다 기간산업들입니다. 토목공사가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이 협의 문제, 이 공동주택 대도시는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나는 전기차 안 쓰는데, 난 내연차 쓰는데 왜 저 사람들 위해서 공간을 허비하고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을 또 시설을 해주는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도 언젠가 사니까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저걸 이용할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저걸 허가해 줘야 돼? 이런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금은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 간의 협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누구나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래 뭐 생긴다니까 허용해야지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사람보다는 전기차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이 한 2년 만에 그 IT 시장을 다 송질이 바꿔놨다. 자동차도 이럴 거다. 기술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속이 아니라 등가속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이 생각 못하는 게 스마트폰 타고 다니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 재산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는요, 타고 다녀야 돼요. 사고 나면 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치거나 죽습니다. 우리만 죽습니까? 내 소중한 가족들, 또 사고를 당하는 당사자, 상대방, 다 영향을 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뢰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식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전기차가 정말 좋대, 효율적이래, 전기차가 정말 세상을 바꿀 미래의 이동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연에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전기차가 현재 전체 자동차 시장의 4.5% 정도,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입을 염두에 두는 사람을 다 고려하더라도 열에 1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좋아,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전기차는 아직 이러, 전기차는 너무 아직은 아니야, 기술이 더 발전해야 돼, 나 전기차 싫어, 이런 사람들이 9입니다. 그러면 이게 역전이 돼서 열의 9은 전기차를 사야 되겠구나, 전기차가 정말 좋겠구나 하는 시기까지 올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동차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도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될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완벽하게 변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의 가치가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시장의 흐름은 먼저 변합니다. 가치도 먼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차의 가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전기차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연 100만 대 정도를 파는데 시총이 1200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뭐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뭐 화성, 우주 성과, 뭐 스타링크,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솔라시티 에너지 사업, 또 AI를 비롯한 테슬라봇, 자율주행, 뉴럴링크, 심지어는 뭐 이런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총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성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해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매력적이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중국의 리온, 리쌍, BYD 어떻습니까? 내연 자동차와 비교하면 생산량이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의 가치 엄청납니다. 앞으로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폭스바겐 연 1000만 대를 소화하고 있는 폭스바겐 어떻습니까? 지금 토요타가 내연 자동차 중에서는 대장이죠. 시총 한 350조 정도 되는데 4분의 1 정도 되네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뭐 다 합쳐도 100조 좀 넘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내연 자동차의 가치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자동차, 내연 자동차가 필요해서 내연 자동차를 사야 된다면 뭘 사야 되느냐? 항상 드리는 말씀이 3천에서 4천만 원대 대중차를 구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천에서 4천만 원대가 자동차 시장에서 볼륨이 가장 큽니다. 볼륨이 가장 크다는 것은 가장 판매량이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절에 기계 설계는 모델별로, 가격대별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했고 설계 부분들도 다른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모델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미들라인즈급에 들어가는,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그런 뭐 설계서부터 또 외장재까지 모든 게 다 차별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렴한 차를 타다가 굉장히 비싼 억대 이상의 고급차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이거 다른 세상이구나. 뭐 심지어는 뭐, 야, 커피잔에 커피가 흔들리질 않아. 이 커피 마시고 이래서 그 소파가 이제 그 운전석과 이 탑승석이 분리된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이제 소포들이 부르냐는데, 이래서 쇼파처럼 안락해서 쇼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의 디지털 기기들 한번 보세요. 상위 모델, 하위 모델, 또 미들레인지 모델, 요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스마트폰이나 뭐 PC를 기반으로 봐도 금방 구분이 되실 겁니다. 프로세서, 메모리, SSD,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배터리 용량 조금 차이? 네.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셋, SoC 관련된 기본 설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AP를 넣느냐, 어떤 SSD를 집어넣느냐, 어떤 메모리를 넣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디지털화되고 전기차화되면서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렇게 플랫폼을 공유해서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전기모터, 배터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결정짓는 그런 말단의 모듈, 이런 것들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는 공용 설계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재는 내연 자동차가 아날로그 방식이긴 하나, 이게 자율주행 보조를 비롯해서 각종 디지털 첨단 기능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방식의 일부분 개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개혁은 안 돼 있지만 상당 부분 설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저렴한 뭐 경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대를 크게 낮춘 모델이 아닌 어느 정도 차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첨단 기술, 편의 기능 자체에 있어서도 아주 극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런 대중 모델 중에서도 조금 가치가 있다, 상품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3천에서 4천만 원대의 자동차들이 1억이 넘어가는 차와 아주 극적인 차이를 내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 소재를 더 고급화하고, 그리고 또 좀 더 확장된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고급차를 각인시키는 그런 정도에서 조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억대를 넘어가는 차들이 예전처럼 막 어우 이건 진짜 다른 세상이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천, 4천만 원대에 만들어지는 현재 과도기의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디지털 기능이 되고 적용이 돼서 편의장치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 장치들이 폭넓게 적용된 자동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3천, 4천만 원짜리 대중차의 MVH가 놀랄 만큼 좋아지고 있습니다. MVH 연구하시는 분들 그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 FFT 이 관련해서 현재 대중차에도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훌륭한 정숙성을 구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인 흡음재를 통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특별하게 발생하는 그런 주파수 대역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놓기 때문에 고급차처럼 완벽하게 뭐 흡음재를 통해서 다 감싸지 않아도 대중차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효율적인 부분, 생산 어떤 공정 부분에서 대중차들은 고급차들처럼 그렇게 막 전체를 돌돌 흡음재로 감싸가지고 정숙함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최대한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그로 인해서 매우 훌륭한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 4천만 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게 뭐 앞으로 내연 자동차가 제가 보기에는 2030년도까지도 전기차의 비율에서 크게 밀리지 않게 보통 2030년까지 이제 3대7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7대3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뭐 한 75대25? 뭐 80대20? 예. 지금의 원자재가 상승하고 배터리 관련된 수급이라든지 뭐 가격적인 또 보조금 관련된 이런 이슈들
또 LCA와 같은 제재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전기차의 속도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느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뭐 내연차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내연차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 테지만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필요하시면 3천에서 4천만 원대 차를 선택을 하셔서 한 세대 정도, 한 6, 7년 정도 잘 운행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두시면 좋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더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다운사이징 잘 돼서 연비 효율 괜찮은 가솔린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아마 2030년까지는 크게 이용하시는 데 무리가 없지 않으실까. 그리고 지금에 나와 있는 차의 기능 정도라면 2030년까지도 크게 구형이다, 불편하다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성능 차를 구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내연차 고성능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